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금 평양 내부 분위기가 생각보다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김정은이가 연초에 생각했던 구상대로 흘러가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한국 정부는 만만하게 봤는데 역시 만만하게 보기를 잘한 것 같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이가 만만하게 보고 탑다운 형식의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만 잘 흔들면 제재 완화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아줄 걸로 생각했는데 거꾸로 김정은이가 대망신을 당하고 평양에 60시간 열차를 타고 돌아갔으니 그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 하나만 흔들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한국 정부도 지금은 트럼프한테 힘이 밀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트럼프도 미국 내에서 힘이 지금 빠져 있어요. 작년 여름에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때 이 트럼프가 아닙니다. 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한테 말려들었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작년 1년 내내 후반기 내내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트럼프 본인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한테 시달리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노이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생각한 것과 달리 전격적으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 나올 때서 돈이 안 나오고 거꾸로 회초리만 자꾸 들어 올리니 김정은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먹고 살 식량도 부족하고 쓸 돈도 없고 또 공장을 돌리고 그리고 군용 항공이라든가 각종 군사 훈련 때 들어가는 기름까지 지금 바닥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먹을 쌀도 없고 방을 따뜻하게 데워줄 기름도 없고 그렇죠? 또 밖에 나가서 부하들과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돈 자랑을 해야 되는데 돈 자랑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평양은 최악의 위기가 임박하고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온다고 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요약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4월 달에는요.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한테 선물을 많이 줘야 돼요. 왜 김정은이는 지금 현재 김정일보다는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김일성이를 얼마나 많이 흉내내가지고 김일성이가 자기 주민들로부터 누렸던 모든 희노애락을 전부 다 김정은이가 되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15일에 있는 김일성의 생일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개최를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은이를 지금까지 2011년도 이후에 믿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평생 영생불멸의 김정은이를 믿어달라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분위기가 전혀 따라주지 않고 오히려 그 분위기는 더 지금 나빠지고 있다. 이런 것이 전반적인 관측의 일관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를 먼저 쭉 자세하게 언론에 보도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하노이 회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트럼프한테 일격을 당한 그런 회작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핵화라든가 대북 제재 이거가 이제 주 의제로 해서談판을 벌였는데 김정은이 뜻대로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적당히 영변 정도, 영변도 전체가 아니고 적당히 조금만 트럼프한테 보여주면 트럼프가 덥석 그걸 받아서 제재를 다 풀어줄 걸로 착각을 하고 갔는데 엉뚱하게 그런 영변의 핵은 물론이고 고농축 우라늄, 다른 핵물질, ICBM, 미사일 발사대, 생화학 무기에 이르는 대량 살상무기 전반 그리고 핵 과학자, 기술자 이르기까지 아예 핵과 관련된 통째로 모든 자산과 인력을 다 포기하라.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엄청 센 카드를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들이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빅딜이라고 하는 문서의 내용이죠. 이걸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김정은이가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김정은이가 엄청 당황하더라. 당신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예 대놓고 김정은이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김정은이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건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 당신이 말이야 항상 나한테
탑다운 방식으로 회담을 하자고 해서 내가 이번에도 미국 내 실무진에서는 탑다운 어렵다. 바텀업 밑에서부터 전문가들이, 전문 관료들이 얘기하는 대로, 말하자면 전문 관료 집단에서 그려주는 그림대로, 시나리오대로 당신은 연기만 해라. 이러한 식의 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하고 김정은이하고 궁합이 맞아서, 케미스트리가 맞아서 아주 좋은 관계라서 하노이까지 갔는데, 이 트럼프가 돌변해가지고 빅딜이라는 문서를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딱 하노이까지 가는 거는 김정은이 뜻대로 톱다운 방식의 외형적인 특성을 가진 정상회담으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선물을 준 겁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까보니 안에는 빅딜이라는 엄청난 안이 담겨져 있으니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당하고 그냥 걸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렇다고 보니까 처음에 연초에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대로 희망의 꿈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희망이 일단 2월 달에는 물거품이 된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역사적인 첫 조미 순회회담, 순회 상봉과 회담은 가장 적대적이었던 조미 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또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자화자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새로운 관계 수립 용의까지 밝혔고,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1월 8일 날 북경으로 가서 시진핑이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든든한 재보험회사 시진핑이를 딱 등에 업고 하노이까지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도 이런 꾀를 다 알고 미국 정보기관이 전부 시진핑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다 수집해서 트럼프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래서 트럼프도 본래는 비건이 스탠포드 대학 강연에서 밝혔던 것처럼 스몰 딜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미국 내 분위기가 그걸로 했다가는 트럼프가 국내적인 입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느닷없이 빅딜이라고 하는 문서를 꺼내들었던 겁니다. 이 빅딜 문서 앞에 드러났던 보험 들었던 시진핑이도 힘이 없었어요. 국제정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데가 국제정치입니다. 국내 정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에 보면 국제정치에서 국가 이익, 자국의 안보, 자국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 이거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왜? 미국은 아직까지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지금까지도 말이죠.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단극체제, 즉 미국을 정점으로 해서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렇게 삼각형의 구도가 그려져 있는 거지, 미국과 대등한 중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100m 위에 있다면 중국은 지금 한 40이나 30 정도 높이밖에 못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미국의 그러한 중심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은한테 빅딜 문서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는 주고받기 게임이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힘을 과시해 준 겁니다. 이 힘 앞에 시진핑이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월 8일 날, 즉 2월 28일 날 정상회담이면 거의 2달 전에 시진핑한테 보험 약속을 딱 받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김정은이가 하노이에 갔지만 이 무시무시한 미국의 힘 앞에 시진핑이도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느끼는 이 전략적 판단, 미스,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양에서 누군가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잘못하고 김정은이를 잘못 모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 제가 이미 제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영철과 최선희에 대한 비판,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평양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후속 회담이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본인 스스로도 지금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코너에 몰려있고 충격을 받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김영철과 최선희에 대한 숙청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이 김영철과 최선희에 대한 그런 책임은 갈 것이다. 최근에 최선희가 1.5 트랙의 국제회의를 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취소하고, 김영철이가 공개석상에 일체 등당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어디선가 지금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평양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스토리는 바로 뭐냐? 하노이에는 조용원 수행비서 같은 사람은 조용원 부부장이 따라갔어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TF팀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노이 회담, 2차 트럼프와의 회담을 앞두고. 그러니까 조용원이가 다시 평양에 가서 왜 실패를 했는지 전부 조사해가지고 또 김정은이한테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조용원이의 직속 보고를 처음 받을 사람은 김정은한테 가기 전에 최용해입니다. 최용해는 결국은 김영철이와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최용해도 과거에 황명서가 잘 나갈 때 당했고, 또 최용해가 잘 나갈 때 김원웅이도 당하고, 다 당하고 당하는 그런 권력의 게임이 평양에서는 언제든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노이 회담의 실패로 인해서 최용해가 칼자루를 쥐고 김영철이를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최용해가 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만이 김정은이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의 공포정치, 숙정정치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평양 내부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즉 전략적 판단,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의 위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희, 김영철 이런 사람들, 김혁철, 또 북한 외무성의 대미 외교 라인, 어디선가는 그러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현재 검열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관측이 지금 현재 나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평양 내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 국면의 하나일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방위적인 지금 제재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재로 인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느끼는 심각한 정권적 차원의 위기,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집권 첫 해인 2012년도 보면은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도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강한 민생 해결을 약속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용호가 하노이 회담에서 11개의 유엔 제재를 다 풀어달라고 하지 않고 민생과 관련된 5개만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를 트럼프가 못 해줬느냐. 이렇게 하소연, 원망하는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김정은이가 집권 첫 해에 약속했던 민생 해결, 이거 하나를 보고 하노이까지 달려왔는데 트럼프한테 매를 맞고 돌아가게 생겼으니 이거 어디서 이런 어려움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식량은 금년도에 자체 생산 수확 예상량이 495만 톤 정도 되는데 이건 작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50여만 톤이 줄어든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 식량 부족량은 148만 6천 톤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족량입니다. 이 부족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 공간에다가 식량 수급 사정에 맞춰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식량 부족을 채울 수 있도록 북한 외교관들, 무역 일꾼들이 현장에서 엄청 뛰도록 강한 김정은이의 지시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반드시 4월 중으로 이 식량 부족분을 해결하고 독려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때부터 이 밥에 고깃국, 기와집과 비단옷 이런 얘기를 엄청 꺼냈거든요. 고깃국 하나 먹고 비단옷 입는 게 북한 주민들의 꿈에도 소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김정은이 3대까지 내려왔는데
해결은커녕 더 악화되고 있으니 김정은이가 무슨 낯으로 자기 주민들한테 자기를 따라달라 이렇게 통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매우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실질적인 위협은 바로 천리마 민방위 자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임시 정부까지 수립하고 나선 반김정은 조직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제가 본 방송에서 누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정은이의 정권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3대 세습체제 사상 이렇게 조직적인 반김정은 활동을 하는 단체는 사상 처음이다. 이건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한테 얻어맞은 충격 그 이상입니다. 대낮고 대낮에 북한 대사관은 평양 김정은이 집무실이나 똑같습니다. 취해 법권 지역이에요. 그 안에 무슨 문서가 있든지 관계없어요. 그러한 북한 대사관을 자유조선이 대낮에 백주에 습격하고 거기서 기밀을 탈취해서 미 정보기관에 넘겨주긴 이러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김정은이한테 충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거는 정권을 내놓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엄청난 것이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리마 민방위의 활동을 사전에 찾아내지 못한, 그로 인해서 그 당시를 예방하지 못한 이 책임, 북한의 국가보위부, 지금 이제 보위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검열, 통치, 노동당 조직 지도부도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안 해당되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북한 외교부는 당연하죠. 이렇게 천리마 민방위, 자유조선의 그런 김정은 타도 붕괴 이런 활동을 사전에 전혀 정보 입수를 못한 쥐 책임을 물어서 이 라인에 대한 김정은의 엄청난 숙정도 머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천리마 민방위라는 자유조선의 활동을 앞으로 김정은이가 제압하지 못하면 김정은이한테 어떤 불행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자유조선의 반김정은 활동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제는 열차 타고 중국 가기도 쉽지 않다. 열차 타고 가기도.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해외 순방 활동은 물론이고 김정은이의 평양 내 북한 내부 현지 지도라는 형식의 활동도, 공개 활동도 당분간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국가 체제에서의 국가 정상의 대내외 활동과 달리 김정은의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항상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비정상적인 국가, 비정상적인 3대 세습체제, 가장 악랄한 독재 정권.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정권의 취약성은 외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언제 어디서 말하자면 반김정은, 김정은 타도 일어날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자유조선은 북한 내부에도 혁명 동지들이 있어가지고 김정은이가 개혁개방도 안 하고 정치범 수용소도 없애지 않고 또 탈북자들 북송 사업도 중단하지 만약 않으면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좀 더 기다려봐라.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인 압박과 그런 계획을 당당하게 발표하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김정은이가 지금 마음이 편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삼지연에 가서 고민고민하고 있지만 할 말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 조이고 숨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있고 또 그 인민회의에 앞서서 당 정치국이라든가 다른 당 관련 중요한 정책 결정 아니면 발표의 장이 있을 텐데 김정은이가 선뜻 어느 한 방향을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고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김정은이의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강한 제재와 압박, 그 강한 제재와 압박 속에는 반드시 군사적인 압박을 동원한 그러한 전면적인 압박,
속에서 대화의 국면을 이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이지만 미국 정부와의 공조 속에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역행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순풍을 타고 달려가야만이 그러한 우리의 목표, 즉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과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회담의 장이 열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